당신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 리들리 스콧 편 카운슬러입니다. 와, 잘하시네. 네, 좋습니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어. 짬바가 있습니다. 네, 2013년 작품. 그리고 초호화 출연진 아 좋아. 마이클 패스벤더, 브래드 피트, 카메론 디아즈, 페넬로페 크루즈 등등등등. 마이클 패스벤더도 지금 리들리 스콧 작품 우리가 본 거 중에 지금 프로메테우스, 에일리언 커버먼트, 그다음 세 번째죠. 맞아요. 브래드 피트도 델마 루이스, 그다음 여기 두 번째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나름 이제 뮤즈처럼 감독 작품에 나오시는. 그래도 뭐니 해도 감독의 가장 큰 뮤즈는 러셀 크로우죠. 왜 하필 뮤즈? 어디서 마음이 통했을지. 배불뚝이 술 한잔 하시다가 뭐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있나 봐요. 그냥 친구라서 많이 써주는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럴지도 몰라. 술친구. 힘들까봐. 아유 너 요새 일 없지? 이러면서 우리 영화 들어와. 이렇게. 그래. 일 없지. 아니면 러셀 크로우도 명배우죠. 명배우죠.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코맥 메카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원작자 코맥 메카시가 각본을 맡았기 때문에 개봉 전에 되게 큰 기대를 모았다고 해요. 코맥 메카시와 리들리 스콧의 만남이라니 그러니까 막 엄청 대가의 작가와 완전 명 감독이 만났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하던 했구나. 작품이죠. 하지만 포장지를 뜯어보니 과대포장이야? 질소 칩. 내용물이 되게 많았는데 내용물이 다 굴러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이렇게 예쁘게 있어야 되는데 다 깨져서 막 굴러다니고 있었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너무 이제 훌륭한 두 분이 만났지만 그래서 평론가 이동진님은 의미의 과잉이다 얘기하셨고 왓챠의 한 평가자는 텍스트가 영상을 지배했다. 이 말 진짜 좋네요. 저 정말 공감했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공감이다. 딱 그 말이에요. 네. 영상을 지배해버렸어. 그러니까 대사가 네. 너무 많은 거죠. 네. 화면을 덮어버렸어 자막이. 오 정말 좋네. 이분이 참 잘 쓴다. 그래, 방구석 평론가 치시고 정말 평론을 그러니까. 잘하셨다.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어떤 평론가는 코맥 메카시가 그 리들리 스콧을 이겼다. 이 영화에서 그 말도 재밌다. 싸운 거야, 그래서. 코맥 메카시 승 이렇게 승하고 리들리 스콧 패 이렇게 영상으로 압도하느냐, 글로써 글로 압도하느냐. 그렇게 정답인 묘사하더라고요. 것 같아요. 정말 정답이야. 맞죠. 그래서 이거 저 뭐 마지막 부분에 준비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 코맥 메카시가 그 사실 별명이 미국의 셰익스피어예요. 그 정도로 정말 추앙받는 최고의 작가거든요. 네. 대단하다. 살아있는 셰익스피어다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사람을 만나버린 그쵸. 거예요. 영화 감독이. 그래서 그의 글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도 빼질 못했나 봐.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각본이 있어도 각색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걸 영화에 맞게끔 각색을 해야 되는데 글이 너무 훌륭해서 아무것도 뺄 수 없던 못 거지. 빼고 그대로 그냥 영상으로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에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이 내용이. 그래요, 맞아요. 이거를 만약 소설책으로 봤다? 그러면 분명히 맞아. 내용이 느낌이 완전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와 진짜 훌륭한 소설이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영상으로 다 담기에는 너무 거대했다 이 텍스트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평론가들의 완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보냈어요. 평점도 되게 낮고 심지어 이즈님은 1점을 주셨죠. 저는 너무 난해해서 이거 해석 불가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난해함을 1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문난 잔치인데 아무리 그래도 소문난 잔치인데 이렇게 막 1점 주고 이러기 좀 짠하다. 그래도 BEP는 맞추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맞췄을 거예요. BEP는 맞췄겠지. 그래서 이 영화의 이런 안 좋은 점들, 텍스트 과잉의 그 상태들 그런 걸 좀 배제하고 그래도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그걸 좀 어떻게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 거는 다 인정인데 일단 제쳐놓고 그래도 감독과 코맥 메카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 좀 찾아보는 시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옹호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성경을 해석해야 맞다.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처음부터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그 자체로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코맥 메카시와 리들리 스콧의 입장에서 최대한 몰입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화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관객 입장이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참 착하다 우리.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 영화 보고 머리가 아파서 들어 누웠어요. 그렇죠.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도 참 이 영화 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니 쉽다면서요. 아니 쉽긴 쉬워요. 근데 쉽다면서. 아니, 내용은 그러니까 글이 많아서 못 읽어서 그렇지. 맞아. 찬찬히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 글이 랩처럼 정말 맞아, 쇼미더머니처럼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 지나가니까 그걸 읽고 있다가 눈이 아파서 맞아. 머리가 아픈 그래서 거예요. 눈이 아프다고 했구나. 네,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팠어. 영상도 봐야 되지. 글도 봐야 되지. 글도 그냥 1차원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볼 시간이 없어. 두 줄짜리 자막이 다다다다다. 제가 그래서 이 영화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리들리 스콧 영화 중에 뺀 영화가 좀 있잖아요. 뭐 로빈 후드라든지 원래 이 카운슬러도 안 하려고 그랬어. 지난주에. 그러다가 우리끼리 막 논의하다가 카운슬러는 난해한 것 같아서 평점도 별로 좀 너무 호불호가 갈려서 뺐습니다 했는데 이프님이 아니 우리는 난해하다고 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난해한 게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을 수 있잖아요. 해석이 가능성이 많으니까. 듣고 보니 맞는 말이야. 그래서 안 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좋았다니까요. 전 좋아. 저도 좋아요. 제가 첫 번째 봤을 때는 별점 1점을 줬는데 두 번째 보고 나서 별 5개를 줬어요. 에이 진짜 그건 좀 너무 진짜 극단적이다. 이거는 극단적이긴 한데 이거를 제가 어떤 말까지 했냐면 이해를 못하면 망작인데 이 영화는 이해를 하면 걸작이다. 그럼 이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제 말이 정답은 아닌데 나름의 의미를 이런 게 아닐까? 궁금하네요. 쥐어짜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네네. 그래서 별점 5개. 좀 이따 얘기해 보죠. 네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좋은 영화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좋은 영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이 라인업이 너무 땡겨서 봤습니다. 라인업이 좋았지. 네. 제목 카운슬러. 제목도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카운슬러니까 상담가 이런 상담원을 카운슬러로 하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를 줘 맞죠? 네, 변호사. 이거는 좀 이상해서 봤더니 미국에서 변호사가 이제 로이어나 아토니잖아요. 그쵸. 근데 속어로 카운슬러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변호사를. 낮춰 불러서. 카운슬러 뭐 변호사 양반 약간 이런 느낌. 그러네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카운슬러이기도 한 것 같고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이름이 카운슬러인지는. 네. 이름이 안 나오는구나. 근데 이름이 카운슬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 사람이 변호사여가지고 영화 내 사람들이 이 변호사 양반 이런 의미에서 카운슬러라고 계속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제목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은 게 주인공 이름을 굳이 영화 이름까지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마이클 패스벤더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카메론 디아즈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다 생각하지. 그쵸. 이분은 그냥 이름만 주인공이지 사실 크게 역할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이름을 영화 제목으로까지 쓴 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서 네. 마이클 패스벤더기 때문에 패스벤더기 때문에 자기가 아끼기 때문에 우리의 데이비드 진짜 또 데이비드 생각밖에 안 나서 보면서 데이비드 왜 저기 있지? 데이비드인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맞아 겹쳐. 아무튼 그래서 이름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크게 치타와 토끼의 이야기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치타와 토끼? 갑자기 치타? 네, 전래 동화예요. 토끼와 거북이처럼 토끼와 치타 이야기입니다. 그러네. 네, 영화 속 인물들을 크게 사냥꾼과 사냥감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냥꾼은 누구겠습니까? 사냥꾼은 카메론 디아즈.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봐도 카메론 디아즈는 그쵸. 사냥꾼이죠. 네. 여기서 카메론 디아즈 캐릭터의 이름은 말키나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제 타락한 사업가 라이너가 나오죠. 그리고 말키나는 그의 범상치 않은 여자친구로서 나옵니다. 두 커플의 취미가 있는데요. 바로 치타를 키우는 것입니다. 맞아. 신기하더라. 캣이라고 부르죠. 캣이라 불러요. 마이캣. 저 귀엽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한번 만져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순하잖아요. 순해. 길들여져 있는 치타니까. 근데
이들의 취미는 이 치타 2마리를 그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즈 사막에 가서 풀어놓고 그 2마리가 토끼를 사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게 그들의 취미예요. 맞아요. 거의 영화 초반부에 이 장면이 그쵸. 나오죠. 네네. 그래서 말키나는 원래라면은 굉장히 차갑고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달리 치타를 바라볼 때만 굉장히 황홀한 표정을 지으면서 되게 막 관대해져요, 사람이. 맞아. 영화 내내 되게 차갑잖아요. 근데 딱 치타 얘기할 때만 막 엄마 미소 지으면서 빙긋 웃거든요. 그래서 이 말키나가 치타랑 자기를 되게 동일시하거나 같은 동족처럼 여긴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녀가 또 치타를 아예 동경해서 치타 자체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녀의 어떤 특징에서 그녀가 치타를 동경한다는 거를 알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기억 혹시 나는 거 없으세요? 글쎄요. 다들 한 번만 보셔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죠. 전 두 번 보긴 했는데 네 기억이 잘 안 나네. 치타가 그러니까 토끼를 쫓아가서 잡는데 사냥꾼의 이미지. 근데 이게 영화를 끝까지 봐야 이 말키나가 치타인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엔 그 역할이 잘 안 드러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되게 쉬운 해답을 드릴게요. 네네, 그 궁금해요. 네. 우선 말키나는 늘 눈 주변에 되게 약간 이집트식으로 굉장히 까맣고 두꺼운 아이라인을 그리거든요. 네. 보통 요즘 여성분들은 그렇게 안 그려요. 근데 눈 전체를 까맣게 덮는 두꺼운 아이라인을 그리고 포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눈 앞쪽 꼬리를 이렇게 길게 내려요. 근데 그게 치타의 눈이랑 똑같거든요. 무슨 모양인지 알겠죠? 네네. 앞꼬리만 길게 나온. 와. 치타 눈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치타 눈화장을 늘 합니다. 그리고 몸에 치타무늬 문신도 했어요. 중간에 그 페넬로페 크루즈랑 잠깐 이렇게 상의 탈의하고 수영장에 누워 있을 때 그녀의 몸에 치타 표범 같은 문신이 치타가 있는 있구나. 게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도 맞네. 치타처럼 그러네요.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늘 매니큐어를 금속 재질로 보이는 은색 매니큐어를 바르거든요.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 못 봤어요. 항상 은색 매니큐어를 발라요. 근데 그게 되게 치타의 발톱을 영상시키고 이건 다 저의 피셜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난 왜 몰랐지?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의 차이인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앞니 옆쪽에 금니가 하나 있어요. 그건 봤어요. 네. 그게 되게 좀 거슬리죠. 보통 그런 금니 잘 안 하니까 요새. 근데 그게 약간 뭐 치타의 누런 치아를 연상시킨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이렇게 조금 밝은 금발머리에 쇼컷을 유지하는데 그거 자체가 좀 치타의 치타 털을 좀 연상시키는 그런 헤어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것에서 저는 이 사람이 그냥 인간 치타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제 좀 그려지시나요? 그러네요. 외양만 봐도. 네. 맞아. 네. 그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이제 다 상황을 정리하고 이제 어떤 모르는 남자랑 식당에서 무슨 대화를 하면서 영화 클로징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녀의 대사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뭐 치타는 뭐 어떻게 됐어 남자 이러니까 한 마리는 죽고 뭐 한 마리는 애리조나에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사막에서 토끼를 사냥하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실증이 안 나. 맞아. 그 사냥꾼에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품, 아름다움 그리고 순수함이 있어. 이러면서 막 황홀해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치타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치타는 그저 본능에 따라서 사냥을 하는 존재일 뿐이지만 그 본질 자체는 너무너무 순수하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황홀해하거든요. 본인도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거는 겉으로 보기엔 살인이고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내 본질은 사람을 죽이는 내 이 마음 자체는 되게 순수하다. 사냥을 하는 치타와 같다. 계속 이렇게 자기를 치타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맞네요. 조금 말키나의 캐릭터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돼요. 네. 동요됐어. 생각해볼까? 근데 한마디 소감을 안 물어보고 시작했어. 끝날 때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제 얘기 다 듣고 네. 끝날 때 소감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그 얘기를 해요. 죽은 사람을 절대 그리워하지 않는다.
그리워해봤자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건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오. 되게 그 치타 사냥 바라보는 그쵸. 그 씬에서 네. 자기 남자친구한테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거는 나 소녀일 때부터 알던 내용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라이너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너무 차갑지 않아? 그치. 그러자 마이키나 이렇게 얘기하죠. 확실한 것에 온도는 없어. 오, 뭐 명언이야. 온도가 없다. 갓띵언. 근데 이거 되게 띵언 중에 하나예요. 이 영화의 명대사 그쵸. 중 하나거든요. 네. 근데 되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 네. 팩트에 사실이 없고 그쵸. 온도가 팩트에는 없죠. 온도는 없죠. 사람은 누구나 죽어. 이거는 팩트예요. 그쵸. 그건 너무 잔혹하지 않아? 라고 뭐 차갑지 않아?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진짜 그쵸. 온도가 없네. 네, 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어서 죽어. 네. 차갑긴 하죠. 그 말 자체가. 맞아. 그렇긴 한데 차갑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팩트거든. 그래서 마이키나의 너무 사상이 되게 고자요. 그리고 곧고 그리고 맞는 말만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온도가 없다. 온도가 없다고 하면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 아닌가? 그쵸, 맞죠. 그냥, 그러니까 온도 자체가 없다는 느낌은 뭐냐면요. 거기에 감상이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사실 자체에는 뭐랄까 사람에게 가치 판단의 개입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가치 판단에 개입이 없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다르니까. 그렇죠. 일어날 것은 일어나는 것 같이 맞네. 그렇게 좀 해석이 되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말할 때 되게 허세에 쩔어서 말하기는 해요. 근데 그걸 허세를 좀 걷어내고 보면 되게 맞는 말. 이래서 코맥 메카시가 셰익스피어 얘기를 듣는구나. 그러네요. 확실한 것에 온도는 없어.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 작가다, 멋지다. 작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영화에서 2번이나 나 배고파 죽겠어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시킬 때 라이너랑 있을 때 한 번 맞아. 우리 음식 시키자 나 배고파 죽겠어 이러고 맨 마지막 장면에서 아까 맞아, 식당에서도 맞아. 좀 시킬까? 나 배고파 죽겠어 이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I'm hungry가 아니라 I'm starving 막 뭔가 되게 진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약간 마치 굶주린 치타를 그러네요. 연상시켜요. 그 그러네요. 대사 자체가. 진짜. 그래서 약간 토끼를 끝도 없이 사냥하는 치타처럼 자기도 늘 계속해서 굶주려 있다. 어떤 본능에 의한 행동들에 의해 언제나 굶주려 있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거를 돌려서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괜찮은데요? 얼핏 해석은 상당히 좋아요. 뭔가 식욕이 돋아. 굶주려져요, 저도. 굶주려. 앞으로 해석이. 스타빙 하시나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녀가 왜 치타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럴 법해요. 네.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쓸데없이 그 치타를 보여주진 않았을 절대 거 아니에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의 상징으로서 치타를 보여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맞아,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맞아. 근데 치타인 그녀에게 주변의 인물들이 이제 모두 토끼로 보였겠죠. 야, 그렇죠. 그녀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진짜. 그래서 사실 치타가 2마리예요. 실비아랑 뭐 율리안가 뭐 아무튼 그렇게 2마리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애리조나에 살아남아요. 근데 그 죽은 치타가 사실 라이너이고 그렇죠. 살아남은 치타가 마이키나인 거예요. 맞네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사냥꾼이긴 했거든요. 네. 하지만 사냥꾼에도 클래스가 있는 그쵸. 거죠. 죽지 않는 사냥꾼과 네. 계속 사냥을 해나가는 사냥꾼이 있는데 와. 바로 이렇게 클래스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라이너는 또 역시 중간에 카르텔에 의해 살해를 당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속수무책으로 살해당하죠. 되게 강력한 맞아, 사업가인 줄 알았더니 별게 아니었어요. 진짜. 그리고 다 말키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납니다. 그리고 말키나의 사냥감은 이제 토끼는 사냥감인 토끼는 카운슬러 그리고 카운슬러 여자친구 로라 그리고 브래드 피틴 웨스트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3마리 토끼를 사냥을 합니다. 말키나가. 우선 첫 번째 토끼 넘버원 카운슬러 토끼 넘버원이에요. 아름다운 약혼녀 로라를 만나서 완전 사랑에 빠집니다. 페넬로페 크루즈 너무 아름답죠. 사랑에 빠질만 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러 가요. 맞아요. 네, 되게 늙은 다이아몬드 장인이 그에게 다이아몬드에 담긴 철학적인 이야기를 맞아. 잔뜩 해줍니다. 맞아. 근데 결국 그것은 그를 호구 잡으려는 행동이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몰랐네. 처음에 카운슬러는 끼기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다이아를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따시만한 다이아를 그러네. 주면서 이걸 결국 사게 만들었잖아요. 결국 그 장인은 굉장히 장사친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뭔가 있어 보이는 척 다 해놓고. 다 그렇게 있어 보이는 철학적인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서 아. 정신을 쏙 빼놓은 다음에 제일 비싼 다이아를 사게 만든 거예요. 그러네요.
카운슬러는 최고의 호갱, 그치. 최고의 호갱님인 거예요. 그게 맞아. 얼마일지 상상도 안 가요. 아마 억 단위지 않을까 그 정도 크기면. 와, 게다가 VSI 등급인가요? 요새 그 다이아몬드 등급 좋아하시던데. VVS 노래 너무 좋습니다. 꼭 들으세요. VSI 등급에 막 3.9캐럿 막 이래요. 제 생각에는 억 단위에 그럴 반지 것 하나에 같아요. 억 맞죠. 단위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 장사치였어도 그가 한 다이아몬드에 대한 내용은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다이아몬드는 경고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영원 불멸함을 상징한다. 다이아몬드를 끼므로써 덧없는 우리 삶이 영속성을 얻었다고 죽음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너무 어렵게 썼어요. 셰익스피어처럼 썼어요. 셰익스피어라고 생각하면 있어 보이죠? 근데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사람은 너무 덧없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죠. 네. 그런 영원한 우리보다 훨씬 수명이 길고 아름다운 이 광물을 끼므로써 나도 영원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건가? 착각을 하고 죽음에게 경고를 보낸다는 뜻인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너무 말을 잘하죠. 다이아몬드 자기. 제가 예전에 김영하 작가님이 하신 말이 생각났는데 그 우리가 보통 연인들끼리 어디 놀러 가면은 막 자물쇠를 채우거나 어디 뭐 바위에 뭐 글을 쓰기거나 뭐 어디 영희철수 뭐 왔다가 뭐 이렇게 쓰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늘 남길까? 자기 일을 남길까 했더니 이제 막 과학자분들이 뭐 이런 추론을 해요. 뭐 이런 가설들을 세워 놓으면서 근데 김영하 작가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이 불완전하니까 그런 영원히 불멸할 것 같은 대상의 이름을 쓰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네. 네, 다이아몬드도 비슷한 의미 같네요. 그거 알쓸신잡이 거기서 나왔던 거 맞죠? 저도 본 것 같아. 맞아.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랑 너무 덧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영원할 것처럼 맞아요. 영원한 다른 거를 자꾸 가져오는 거죠. 그 맞습니다. 얘기를 너무 이 장인이 아름답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맞아. 하지만 그 말이 결국 복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라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아름다운 반지를 끼었지만 너무 거짓말처럼 덧없이 짧게 살다가 죽게 돼요. 맞아요. 오히려 그게 복선이었던 거예요. 그 그러네. 다이아몬드에 대한 말이. 그러네. 그 다이아몬드와 완전 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라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약혼 반지를 사준 카운슬러는 돈에 쪼달리게 됩니다. 맞아. 호갱이죠. 맞아요. 여자한테 다 그냥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 거예요. 그래서 타락가 사업가 라이너와 함께 이제 카르텔 조직에서 진행하는 마약 밀매업에 발을 들이기로 합니다. 아유. 돈이 쪼달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국선 변호사로 나오거든요. 그래 나라에서 지정해줬다고 네. 하죠. 국선 변호사는 사실 일반 변호사보다 돈을 좀 못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비싼 다이아를 살 처지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안 되겠죠. 무리해서 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라이너와 그 위험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라이너가 사업을 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경고를 해요. 너 되게 조심해야 돼. 너 앞으로 알량한 도덕심 같은 거 가져서는 안 돼. 되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약 밀매를 돕는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웨스트레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맞아요. 웨스트레이 역시 카운슬러에게 경고를 하지. 네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잔인하고 위험한 곳이야. 너 진짜 지금 발 빼야 돼. 너 이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경고를 해요. 맞아요. 하지만 카운슬러는 마치 되게 뭐 이런 거 해본 사람처럼 막 맞아. 되게 뭐 쉽게 다 아는 생각하고 약간 낮잡아 보면서 맞아. 그냥 그 일을 그냥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맞아요. 본인이 선택을 해요. 네. 다들 말렸어요, 결국. 네, 맞아요. 맞아. 선택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복선이죠. 이 선택이 어디로 가게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 마약 밀매업 자체는 말키나의 손바닥에 있었습니다. 치타의 손바닥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사람을 시켜서 마약 운반을 하던 라이더가 지나가는 도로에 날카로운 와이어를 팽팽하게 설치해서 라이더가 그 지점을 지나가는 순간 와이어에 목이 댕강 잘려나가도록 해서 그를 맞아요. 살해합니다. 굉장히 신박해요. 되게 충격적인. 신박한 살해 방법이 많이 나와요. 신박해요. 쿠엔틴 영화 같이 좀 신박한 살인 방법? 맞아요. 와, 근데 좀 놀라운 게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이때 몇 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령이시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물론 영화가 좀 불편한 점도 많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굉장히 좀 세련된 방식을 계속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좀 나이가 들수록 젊어지시는 것 같은. 맞아요. 아니면 코맥 메카시가 애초에 이것까지 그러려나? 다 각본을 했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아주 날카로운 금속 합금으로 된 선에 이렇게 목이 베어지는 장면인데 마치 뭐 SF 영화처럼 맞아. 그렇게 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충격적인. 깔끔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살해 네. 방법에 대해서. 맞아요. 그렇게 라이더를 죽이고 마약을 모두 빼돌립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 살해당한 라이더는 카운슬러가 국선 변호를 담당하고 있던 죄수의 그러니까. 아들이었어요. 음. 심지어 카운슬러는 그 죄수의 부탁으로 과속으로 붙잡힌 그 아들에 대해 보석금을 내준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가 봐도 카운슬러가 그 라이더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고 그치. 마약을 빼돌렸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까지 받을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은 말키나의 계략인지는 끝까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아마 이것까지도 말키나가 짠 판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궁지에 몰린 카운슬러와 웨스트레이는 둘이서 또 막 철학적인 얘기 막 엄청 비비꼬아서 하면서 결국 결론은 뭐냐, 각자 잠수 타고 알아서 살자. 맞아, 이 맞아. 얘기였어요. 맞아요. 중요한 건 그거죠. 네, 그 얘기를 한 30분 동안 맞아요. 대화 씬이 이 영화는 되게 길어요. 한 번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몇 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씬을 넘어가면 또 대화를 몇 분을 하고. 네, 이게 셰익스피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연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극. 진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늘 대비하고 있었던 웨스트레이 늘 이런 상황이 대비하거든요. 언제 일이 터질지 몰라, 언제 잘못될지 몰라, 항상 생각하는 캐릭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있던 일이 터진 거라서 빠르게 짐을 싸서 런던의 그치. 비행기를 타고 몸을 네. 숨기러 갑니다. 맞아. 하지만 카운슬러는 이런 일이 처음이기도 처음이지. 하고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약점 맞아. 로라가 있잖아요. 네. 로라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로라한테 상황 설명을 또 못 해줘. 맞아.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되게 더뎌요. 맞아. 그래서 웨스트레이는 이미 공항에서 그치. 뭐야 나 집이야 막 이래요. 아직도 집이야? 뭐 이러잖아. 빨리 나오는 게 좋을 걸. 맞아. 한 시간 있다 나갈 거야. 1시간 말해서 그냥 엄청 굶떠요. 그러니까 맞아요. 초짜니까 카운슬러는. 맞아. 그래서 로라와 어떻게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는 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오는 길에 카르텔에게 납치를 당해서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카운슬러는 도망도 못 가죠. 이제 그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구하러 가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 맞아. 거대 카르텔 조직을 어떻게 쫓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카르텔 가까이라도 가야 그녀의 행방을 알 수라도 있을 것 같아서 카르텔 주거 지역인 아까 그 멕시코 시우다드 후레라스라는 되게 범죄가 무성한 그 도시로 이동을 해서 그곳의 허름한 숙소에 머물면서 무엇이든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없죠. 아는 사람도 없고. 그쵸. 그래도 어떻게 인맥을 통해 수소문을 해서 어떤 조직의 보스와 연결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자세히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럼 할아버지 보스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스한테 제발 말해줘. 그녀가 어떻게 된지 말해줘. 막 울고 막 애원하는데 보스는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아요. 맞아요. 대신 철학적인 말을 맞아. 해줍니다. 애도 철학적이야. 여기 멕시코의 셰익스피어가 여기 있습니다. 다 철학자야. 그냥 미안 로라를 못 구했어. 그녀가 죽은 것 같아. 이제 포기해라는 말을 한 30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할아버지 보스와의 전화통화 씬에서 그 관객들이 다 정신을 잃었을 것 같다. 정신이 잃었어. 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정말 길고 맞아요. 정말 복잡하거든요. 제가 그 사람의 말이 너무 길어서 다 적지는 않았고 좀 요약을 해왔는데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예. 우리의 행위의 결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은 모두 다르다. 시체가 사막에 묻히는 세상이 있고 길바닥에 버려지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알 수 없지만 이 세상들은 항상 존재해 왔다. 자넨 지금 교차로에 서 있다. 방향을 정하고 싶겠지만 선택할 수 없다. 정해진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선택은 이미 오래전에 한 거다. 슬픔은 아무 가치가 없다. 자네 세상을 부정하지 마라.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치. 자네가 갇혀있는 세상은 자네 선택으로 창조했고 자네가 사라지면 그 세상도 같이 사라지네. 하지만 자기 세상의 끝을 아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지.
뭐 이딴 얘기를 합니다. 너무 어려워. 무슨 의미야? 이거를 지금 뭐 천천히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려서 그렇고 저는 이제 글으로 읽으니까 그나마 소화가 되는데 텍스트를 이렇게 두 줄 자막으로 이게 막 지나가면 뭐라고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돌려서 다시 봐도 모르겠고 약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방금 그 말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시겠어요? 테스트입니다. 이제 영화적 역량을 키웠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아니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주인공들이 지나치게 진지하고 지나치게 철학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지는 간단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뭐 문학적인 거고 뭐 셰익스피어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게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영화를 보면서 피식피식 웃음도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웃음도 나왔어요. 실수. 이게 개그맨 같은 느낌. 개그맨들이 이렇게 좀 지나치게 자기 무게감을 잡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수가 터져 나오는데 뭘 저렇게 어렵게 일부러 저러는 건가? 아니 셰익스피어라서. 그러니까 코백 메카시가 좀 뭔가 좀 뭐랄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리들리 스콧이 코백 메카시와 합을 맞추면서 좀 코백 메카시한테 많이 묻어버리는 이거를 감독의 역량으로 솔직히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뭔가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좀 더 연출을 잘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이런 대사들이 가지는 의미들을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객들이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의미냐고요? 어쨌든 이게 영화 전반적인 느낌이고 여기도 셰익스피어가 있어. 영화 전반적인 느낌이 여기도 있었네요. 느낌이 그렇고 이건 아까 대사가 뭐였죠? 그러니까 바로 했어야지. 그 얘기를 하니까 까먹어 또 읽어줄 수도 없고. 아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이음님이 저부터요? 네. 갑자기? 우선은 저도 이 장면이 이 대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주제를 받아들이기 맞아. 쉬웠던 문장이죠. 그나마 좀 쉬웠던 어떤 거냐면요. 우선은 이 영화의 제목이 카운슬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변호사를 좀 낮춰 부르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변호사는 머리 좋고 실제로도 여기서 그렇게 나오죠. 머리 좋은 양반이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머리 좋고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은 이성적인 사람. 자기도 근데 범죄 연루가 시작을 할 때 모든 걸 다 알 듯 행동을 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뭐 마약쟁이들이 하는 생각이 거기겠지 하면서 설마 이런 그 잔인한 결과들이 나에게 오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쉽게 이 범죄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그 할아버지 그 이름이 누구예요? 할아버지 이름을 모르겠어요. 보스? 그 보스가 보스. 뭐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그게 창조된 새로운 세계다. 그러니까 너는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카운슬러는 본인도 다양한 선택에 의해서 결국에 이런 비극까지 와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이미 창조된 세계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카운슬러야 뭐 뒤늦게서 돌리려고 하지만 그땐 늦은 거고 결국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말을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로만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참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은 다양한 한 명 한 명이 만든 세계에 의해서 그런 세계들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이게 마치 내가 이 사람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의 세계에 함부로 개입하려고 하면 이런 비극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비극이 됐든 희극이 됐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좀 더 밝은 면으로 보자면은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면서 정말 수많은 기로로 만들어진 나의 운명인 곳이고 이런 순간을 내가 과연 허스트로 보내야만 하는 세상인가? 나의 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기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현재를 좀 더 충실히 사랑하고 생각하자. 뭐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발 더 나아가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셰익스피어가 이거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셰익스피어 넘버 3. 저는 이 대사뿐만 아니라 저는 이 영화 전반적인 그 감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요? 이따 여쭤볼 건데. 이따 그럼 좀 이따가 저는 아까 그 정도로 하고 아까 해석도 안 하셔도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메시지 요약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 선택에 따라 무수히 다른 세상이 생긴다. 우리 그렇죠. 각자의 선택은 하나의 세상이다. 약간 평행 우주 맞아요. 저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관점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그걸 그때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예전에 다 선택했던 것들이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게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붙잡고 막 슬퍼하고 막 이럴 시간이 없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결정한 게 다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는 것도 나고 받아들이는 것도 나고 대신 내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도 이 세상이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한테 죽음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이 이제 운명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는 그 죽음인 거면 사실 슬플 게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이거를 거의 30분 동안 맞아요. 거의 철학자의 책처럼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찬찬히 찾아보면은 이해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 이 영화에서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대한 철학을 말로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인물의 대사로만 설명한다는 거예요. 대사 위주죠, 진짜. 제가 킹덤 오브 헤븐을 좋아했던 이유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킹덤 오브 헤븐은 감독이 말하고자 한 것들을 캐릭터들이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영혼이 뭐 네. 나의 것이어야 한다, 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캐릭터가 끝까지 다 보여줬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이 있고 뒤에 행동이 있기 때문에 예습 복습이 되면서 감독의 그 메시지가 스며들고 이해가 바로 된 거예요. 맞아. 근데 이거는 아무 행동적인 증명이 없이 말만 했어요. 맞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이프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게 저도 기본적으로 연극이라든지 뭐 드라마, 뭐 웹툰, 뭐 이런 매체 모든 스토리를 다루는 매체가 소설도 그렇고요. 대사로만 이렇게 떼우는 거를 작법적으로는 되게 안 좋게 봐요. 실제 이런 대사에 대한 것들을 실제 지금 킹덤 오브 헤븐처럼 사건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사건으로 인물들이 그걸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메시지는 그래서 대사를 통해서 간다기보다는 사건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액션을 통해서 그 보는 사람한테 전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아까 별점을 1점 준 이유도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장황한 철학적인 좀 무게 잡는 허세끼가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웃긴 피식거리는 그런 대사들의 향연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동진 평론가님도 너무 의미의 과잉이다.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화를 그런 맥락에서는 못 만든 거죠. 커맥 메카시가 너무 허세끼가 너무 많아요. 5점이라면서요. 근데 이거는 1점 줬던 제가 처음 봤을 때 1점이고 좀 이따 뭐 5점 줬던 이게 너무 놀라운 건데 제가 발견한 건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오, 알겠습니다. 궁금해. 궁금해.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인터스텔라도 생각이 난 게 인터스텔라도 철학이 되게 어려운 철학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그게 스토리로 다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철학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이 고작 범죄 액션 영화 따위에서 평행 우주를 논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SF였으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맞아. 약간 너무 이 상황으로 담기에 너무 큰 철학을 갑자기 얘기했다. 맞아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봤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하지만 이 철학 자체는 좋은 철학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이 있죠. 평행 우주적인 거, 그쵸. 운명론적인 거 그런 관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철학은 까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정당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네, 다시 치타와 토끼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철학을 보면 치타가 토끼를 사냥하고 토끼는 치타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고 자유의지가 아니다. 사실 치타는 애초부터 토끼를 사냥하도록 태어났고 그러네. 토끼는 치타로부터 쫓기도록 태어났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정된 대로 그 길을 그냥 가는 것이다. 라고 다시 큰 걸로 다시 그래도 스토리가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렇게 운명대로 카운슬러와 로라는 사냥을 당하고 물론 카운슬러는 죽지는 않았지만 카운슬러는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사는 순간부터 아주 이런 비극적인 세상을 창조하기로 본인이 선택했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맞아. 그 다이아몬드 사는 순간부터 이 비극이 결정이 돼 있었던 그러네요. 거죠. 근데 카운슬러 왜 끝까지 안 죽였을까요? 다른 인물들은 다 죽였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자기 남자친구까지 죽인 사람이 왜 카운슬러는 굳이 살려놨을까?
그래서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텐데 심지어 자기들 근거지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로라를 일단 죽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얘기가 나오거든. 이쁜 여자를 그냥 죽이는 걸 좋아한다. 카르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카운슬러가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영화는 그래도 주인공은 카운슬러예요. 그럼 이 영화는 카운슬러의 세상이죠. 근데 카운슬러가 죽으면은 이 세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화 전개가 안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런 깊은 뜻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카운슬러가 죽으면서 끝났으면 됐는데 맞아요. 마지막에 죽을 게 아니고 중간에 죽었으면 영화는 중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정에 그 오류가 그렇죠.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건 아무튼 카운슬러의 세상입니다. 맞습니다. 이 영화는. 진짜 그러네. 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토끼 웨스트레이. 웨스트레이. 토끼 넘버 2. 프레드 런던으로 피트. 도망을 와서 잘 지낼 줄 알았던 그에게 말키나의 사주를 받은 미인이 접근하여 그의 노트북 번호와 주민번호를 다 털어갑니다. 이 미인도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배우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왕자의 게임 배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친한 그러네. 거보다. 그래서 왕자의 게임을 리들리 스콧이 뭔가 인볼브를 했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가더라고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인이 마음에 들더라고. 왕자의 게임 보세요. 아니, 거기서도 공주로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여왕으로 나옵니다. 너무 예뻐. 그리고 말키나는 사람을 써서 웨스트레이를 볼리토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의 노트북을 가져오게 됩니다. 볼리토 기억나시나요? 볼리토가 목을 조르는 그 와. 기계죠. 네, 너무 볼리토는 잔인했어.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져 절대 끊을 수 없는 끈에 강력한 이야, 모터가 진짜. 달린 살인 도구로 이것을 목에 걸면 절대 끊을 수도 없는 끈이 목을 빠르게 조여오면서 대동맥이 터져 피를 흩뿌리며 5분 안에 와우. 죽게 되는 살인 기계입니다. 와 대단하네. 홈쇼핑 같아. 99,900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에 확실히 명장면? 어쨌든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 에이리언하고 비슷해요. 에이리언도 뱃속에서 튀어나오고 그건 한번 보면 잊혀지지가 않는데 아까 오토바이 타고 달려가면서 머리가 이제 댕강하는 장면하고 이 이제 목이 이렇게 잘리는 장면이 둘 다 목이 시각적 충격. 시각적 충격을 둘 다 같은 끈이었던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러니까요. 이걸 일부러 근데 리들리 스콧이 이런 걸 잘하기도 하는데 커맥 메카시가 이것도 어떤 의미를 목이 잘려도 죽잖아요. 의미를 담아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그걸 제일 많이 물어봤대요. 볼리토가 실제로 있는 무기냐? 궁금하네. 없대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진짜. 없대. 다행히. 근데 뭐 실제로 있을 것 같지 아니, 않았어요? 만들려면 얼마든지 있을 뭐 것 CIA 같은 같은데 데서 만들 수 있겠지. 나쁜 사람이 이거 보고 영감 그러니까. 받아서 만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너무 창의적으로 죽이지 않나요? 낚시끈으로만 해도 되게 힘들 것 어.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진짜. 손으로 잘 안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런 기계는 없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코맥 메카시의 상상 속에 있었던 살인 기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끈이 날카롭고 단단한지 웨스트레이가 이 끈을 못 조이게 하려고 손가락으로 이걸 막아서다가 손가락마저 다 잘려나갑니다. 그걸 보여주잖아. 네, 그리고 대동맥이 터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가 다 튀기죠.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리들리 스콧이 하는 시각적으로 충격 주기 요법을 또 쓴 것 같아요. 본인이 특기죠. 이렇게 웨스트레이는 사실 영화 중반부부터 등장을 하지만 자기 혼자 세상 험한 일 다 해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너는 몰라, 나는 막 다 알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거들먹거리는데 말키나라는 치타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사냥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아봤자 치타가 재빠르게 달려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영화 중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말키나와 웨스트레이가 아주 잠깐 연인 사이였던 적이 있다고 언급이 되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라이너와 웨스트레이가 여자 취향이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카운슬러가 그러면 한 여자 만난 적도 있겠네? 했더니 웨스트레이가 노코멘트 한다 했더니 카운슬러가 말키나 뭐 이렇게 했더니 약간 성질낸단 말이에요. 그 장면에서 이제 암시가 돼요. 그래서 말키나가 웨스트레이와 라이너를 동시에 만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암시가 되거든요. 이렇게 자기의 엑스 걸프렌드인데 나름 이렇게 어떤 죄책감이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전 남자친구를 그냥 죽이고 그의 돈을 가졌어요. 말키나는. 맞아요. 이렇게 마치 치타가 토끼를 죽이는데 망설임이 없는 것처럼 말키나는 전 남자친구를 죽이는 데 있어서도 그 어떤 망설임이나 그런 것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순수한 그런 살인의 본능, 본질 이런 거를 계속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 내내 아주 위험해 보이는 멕시코의 도시의 모습이 많이 나오죠. 밤이 되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재미로 쏴 죽인다고 해요.
근데 카운슬러가 이제 들린 술집 사장이 그 이유가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맞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그 보스의 말과 일맥상통해요. 맞아요. 맞아. 이게 정해져 있는 사실이라면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긴 그치. 하죠. 죽음도 어떤 사건의 하나일 뿐이니까. 그리고 그 멕시코의 도시는 마치 세렝게티처럼 그냥 거대한 약육강식의 질서 속에 사람들이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곳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사실 되게 그런 약육강식 그런 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문명화된 사회에 살아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는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거야말로 오히려 세상의 본질이고 더 순수한 것이다. 약간 이러면서 약간 그런 거야말로 질서에 따르는 행위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공간 같았어요. 그 멕시코 도시 멕시코가? 자체가. 실제로 되게 무서운 동네잖아요. 그쵸. 멕시코가. 네, 갱스터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거기서 무참히 살해당한 시체들이 드럼통에 담겨서 미국으로 보내지죠. 네. 그리고 이걸 운반하는 자들은 이거를 이민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장난삼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체들은 마약 운반용 트럭 한 켠에 담긴 채 미국 전역을 이리저리 떠돌면서 드럼통 안에서 썩어갑니다. 장면이 잠깐 나오죠. 맞아. 깜짝 놀랐어요. 그 장면. 맞아. 갑자기 왜 이런 걸 그러니까. 보여주지? 라고 했어요. 시체가 드럼통 안에서 썩어가지고 물도 거의 무슨 방사능물처럼 돼 있고 약간 골룸처럼 맞아. 머리카락 머리 다 다 빠져 빠지고 있고. 굉장히 징그러운 시체의 모습이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맞아.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멕시코인들이 막 되게 재밌다는 듯이 얘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웃으면서 말하죠. 어허, 이렇게. 그래서 치타가 토끼를 사냥하는 것이 아무리 잔인해도 그들은 나쁜 의도가 없고 오히려 그걸 즐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까지 간 거예요. 맞아. 즐길 수도 있는 거지 죽음을. 맞아.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육강식이라는 순수한 세계의 질서에 찬양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코믹 메카시가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자유의지 같은 거는 사실 없다. 이런 것까지 계속 내포를 하게 돼요. 죽음 역시 죽기로 결정되어 있는 질서 속에서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스토리 자체는 마약 밀매로 큰 돈을 벌어보려던 변호사가 카르텔 조직에 휘말려 약혼녀를 잃고 후회했다라는 스토리거든요. 그러네요. 네. 진짜 훨씬 짧아지죠. 그쵸. 너무 단편적이에요. 맞아요. 스토리는. 별거 네. 없네. 근데 그 스토리 안에 이 철학을 담으려고 했으니 소화가 안 될 수밖에 없었을 없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아까도 비판을 해주신다고 했지만 이제 코맹 메카시는 사실 각본가가 아니에요. 소설가예요. 소설가죠. 네, 네. 그는 각본에 특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맞아요. 쓴 소설을 각본가가 각색했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쵸. 근데 맞아. 그가 직접 각본을 써버린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소설을 그대로 영화로 옮겼다. 매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아, 정확합니다, 진짜. 네, 이렇게 저도 해서 그렇게 이거는 소설가의 실수이자 감독의 실수이다. 그렇죠. 맞아. 감독의 실수죠 뭐. 사실 소설가는 실수가 없어요. 소설가는 그쵸. 잘못이 없어. 소설을 자기를 다 한 썼을 거죠. 뿐. 감독의 실수이다. 그래서 이렇게 철학적 해석은 어떻게 해봤지만 크게 저도 탐탁지는 않았던 작품이었어요. 맞아요. 뭐 그러면 한 마디씩 해보시겠어요? 드디어. 혹시 제가 너무 정리를 해버려가지고 이음님 뭐 먼저 해. 저는 아까 이게 정말로 의미의 그 소화 불량처럼 그 의미에서 오히려. 정말 많은 내용들이 함축돼서 생각해 볼 거리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영상도 봐야 되지, 글도 보고 가야 되지, 글도 이해해야 되는 건 정말 할 게 너무 많아서 아직도 속이 더부룩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체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랄까 그건 하나는 정말 공감 가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한 길이다. 정말 의미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내가 또 다양한 갈림길이 나오겠죠. 좀 신중한 선택을 하자 뭐 이 정도. 제가 이거 이거 관련 이제 분석하는 그런 유튜브 같은 건 좀 찾아봤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되게 없어요. 분석 유튜브가 진짜 없는데 그냥 일종 팟캐스트였나? 거기서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선택이 왜 미리 된 건지를 설명해 주는데 되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궁금해요. 어떤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고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린 그 순간 우리가 과자를 고른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평생 맞아요. 동안 먹어왔던 과자들이 네. 합해져서 그 맞습니다. 순간에 선택을 만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무슨 과자를 먹을지는 이미 네, 정해진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 베스킨라빈스 31도 31가지가 있지만은 실제로 많이 팔리는 건 엄청 제한적이라서 맞아.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 뭐 중국집에 가서도 엄청 수많은 메뉴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사실 거의 절반은 제가 뭐 통계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절반은 짜장면을 먹는다. 맞아, 그 중에 맞아. 25%는 짬뽕을 먹는다. 뭐 이렇게 나머지가 25%가 뭐 다른 것들을 먹는다 이렇게 했는데 맞아. 사실은 이미 내가 선택을 내리기 전에 머릿속에는 결정을 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뇌를 이렇게 찍어보면은 과학자들은 미리 알 수 있대요. 이 사람이 뭘 선택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택이라는 고민을 하는 거에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지만 그쵸, 결국 그쵸. 다 선택되어 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내가 내뱉는 말들조차 내가 예전에 했던 말들의 습관과 그런 것들이 정해져서 나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와닿더라고요. 맞아. 또 어떠셨어요? 아, 저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전혀 이렇게 선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죽음의 문제라든지 지금 이프님이 해석한 식으로 해석 안 했어요. 궁금하네요. 또. 그러니까 의미는 그러게요. 그렇게 해석 안 했고 아까 이제 우리가 말했던 대사가 너무 장황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별점을 1점 준 거긴 한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별점을 5개 준 이유를 한번 말해볼게요. 첫 번째 봤을 때 1점 준 이유는 우리가 공감하고 있어요. 다 이미 이제 논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이유 때문인데 이게 5개가 될 수 있는 이유도 두 번째 보면서 이게 절묘하다는 좀 느낌이 들었는데 뭐냐면 이 영화의 전개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이런 스토리를 다루는 이런 스릴러의 그 작법하고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보통은 그 말키나가 어떤 뭐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많이 생략이 돼 있다. 이 영화는 많이 생략이 돼 있고 말키나의 입장이 아니라 그걸 당하는 죽임을 당하고 아니면 그 뭐 트럭을 몰고 가고 그런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이 보통 영화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관점으로 이 스토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는 동일한데 동일한 스토리를 갖고 코맥 메카시가 이게 좀 스킬적으로 테크닉을 쓴 것 같은데 보여줘야 될 이게 일반적인 스토리에서 보여줘야 될 장면은 오히려 감추거나 생략을 해버리고 오히려 이제 보여주지 않아도 될 장면들 아니면 좀 그런 장면들을 많이 이제 이어 붙여놨어요. 그리고 대사를 되게 길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스토리 작법하고는 좀 이게 좀 각도가 약간 틀어졌다고 볼까? 이걸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신선하게 봤어요. 이런 스토리를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나갈 수도 있구나. 스토리의 가능성을 봤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연출의 가능성을 보신 거죠? 그렇죠. 네. 스토리의 가능성, 연출의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감독의 역량이라보다는 코맥 메카시가 스토리를 그렇게 잘 짠 거겠죠. 제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것도 예전에 한번 보게 됐었는데 그 영화도 되게 독특하거든요. 일반적인 영화에서 전개할 수 있는 스토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면에서 저는 별 5개를 줬고 한편으로 또 이제 이거는 좋은 건데 전 궁금한 게 있어요. 아직도 안 풀리는 문제가 이 영화에서 주로 다뤄지는 주제가 섹스가 있어요. 처음에 인트로에서 주인공 그 변호사와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섹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중간에 말키나가 자기 자동차 남자친구 자동차에 올라가서 그 자동차와 섹스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일부러 섹스라는 키워드를 그 트랙을 넣은 건데 코맥 메카시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혹시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요? 여기는 이제 세렝게티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짐승입니다.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구를 굉장히 적나라하고 잘 강조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첫 장면은 토끼 2마리가 짝짓기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치타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정확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밖에 해석이 나는 섹스가 저렇게까지 적나라하게 그 자동차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도대체 의미가 뭘까 계속 고민했는데 치타와 토끼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그 말키나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는 말키나가 주인공이라고 보고. 말키나 주인공 맞죠? 네, 그녀가 말해요. 그냥 살인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그런 성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그렇게 그냥 본능에 충실한 거일수록 더욱 순수한 것이고 더욱 우주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제가 그 어느 강연을 봤는데 네. 우리 흔히 길티 플레저란 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이 있는데 다쳤어. 근데 원래 되게 안쓰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괜히 기분이 좋은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남의 불행이 괜히 내가 행복으로 다가오는. 그게 진화 심리학적으로는 무슨 의미냐? 먹을 것이 옛날에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먹을 입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이 사람 대신으로 더 먹을 수 있으니까 마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좋았구나. 행복해진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너 왜 다쳤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마음속 한편 본능이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이기적 유전자랑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유전적인 것에서는 이런 남의 본능적인 잔인한 모습이 오히려 내 스스로에게는 본능적인 거일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키나는 그런 가식적인 맞아요. 이성은 사실 가식적이거든요. 그런 걸 싹 치우고 본능에 굉장히 충실하면서 그런 자신이 굉장히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키나 캐릭터가 정말 강력했다. 맞아요. 저는 여기서 카메론 디아즈의 인상이 너무 깊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흐지부지했던 것 같고요. 정말 한 마리의 치타가 연기를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카메론 디아즈의 영화 중에 가장 연기를 잘한 작품이 이게 아닐까 이렇게 뽑기도 하더라고요. 실제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그 범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연기를 진짜 잘해. 자비에르 바르뎀 말하는 거죠. 연기 진짜 잘하거든요. 여기서 라이너로 나오시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코맥 메카시는 범죄자를 묘사하는 거 어떤 그런 악의 중심을 좀 설득력 있게 매력적으로 묘사하는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코맥 메카시 걸 다 본 사람은 아까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악인과 말키나를 거의 동일시해요. 아예 같은 포지션으로 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인간 유형을 좀 좋아하나 보죠, 매력적으로. 코맥 메카시가. 뭐 그의 그런 철학이 있을 거예요. 철학이 있나 봐요, 나름의. 저는 여기서 또 몇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말은 사실 우리가 대사가 많은 영화를 본 게 처음은 아니에요. 맞아요. 쿠엔틴 타란티노는 대사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모든 영화가 하지만 그의 대사는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맞아요. 오히려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가 신나게 수다를 떠는 느낌으로 다가와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밌고 계속 듣고 싶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그래서 결국 대사가 많은 것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그 안에 담으려는 의미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맞아. 의미 과잉.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리들리 스콧이 조금만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걸 영화적으로 각색을 잘했다면 이 대사들을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대작이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치 그 아까 말했던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명작으로 항상 회자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조금만 목소리를 더 내서 조금만 각색을 더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해보지 안 했던 게 좀 신의 실수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리들리 스콧의 종교관이 여기서 또 더 정확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비록 이제 마치 자유의지를 부정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세상 모든 거는 이미 내가 결정한 것이다 라는 그 논리에서 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의 세상엔 신이 없어요. 신이 없구나.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건 리들리 스콧의 종교관이 녹아있긴 하다. 그렇습니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어요. 네, 좋았어. 이 정도로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미국판 셰익스피어 코맥 메카시의 전래동화 치타와 토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맞춰보겠습니다. 와,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